고등학교 입장에서 절대평가였을 때보다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라는 게 함정이에요. 5등급제 내에서의 입시를 놓고 보면은요, 모든 학생은요, 대학을 잘 가려면요, 무조건 기본값이 아주 최상위권 대학은 내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거는 길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 지역은 반드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지금 1.1 내신에도 서울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신입니다. 안타깝죠. 대치동, 목동, 분당 등 이른바 수도권 대표 학군에서 내신 5등급제 도입 후 성적 분포와 경쟁 양상에 어떤 차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표 학군지 이제 5등급제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5등급제가 도입이 되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내신이 전쟁입니다. 생각보다 내신이 1등급이 많이 안 나와요.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5등급제가 발표가 되면서 4%만 1등급 주던 거를 10%나 1등급 주니까 이게 내신이 껌이네. 왜냐면 내신이 기존의 9등급제로는 11%가 2등급이니까 사실 2등급까지도 1등급으로 쳐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지금 발표를 다 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한 학기를 지낸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2학기에 올라갔지만 1학기의 내신의 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1학기 내신의 등급이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한 1.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1등급 받은 애, 전 과목의 10% 안에 다 드는 애가 1.0이거든요. 근데 그 1.0이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왔네.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더 줄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구나. 그 1.0을 받는 게. 등급제가 된다고 했을 때 1.0이 안 되면 이제 완전히 내신 박살 납니다. 막 이러고. 1.0이 안 되면은 스카이 안 돼요. 왜냐면 2.0, 2등급인 거니까 기존에. 스카이는 1.0이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강박관념을 학부모님들이 가졌냐면 모든 과목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모든 과목에 1등 10% 안에 들어야지만 얘가 그래도 스카이를 비벼볼 수 있다, 넣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결과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이게 사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1등 9등급제하고 5등급제하고 평가가 달라졌는데 5등급제 내신이 더 장난이 아닌 게 너무 어려워진 게요. 9등급제에서는 1학년 공통과목과 그 다음에 2학년의 일반 선택 과목만 상대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5등급제 내신에서는 모든 과목을 전부 다 상대평가해요. 모든 과목을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과목을 예전에는, 그러니까 9등급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진로 선택 과목은요, 보통 학교별로 3단계 평가를 하는데요. 절대평가인데 3단계 절대평가를 하는데 그걸 ABC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A의 비율이 거의 평균적으로 50에서 60 정도로 A를 줘요. 그럼 A 가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제가 봤더니 100% A 주는 학교도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애들 그 문제를 A를 주고 싶어서 쉽게 내는 거예요. 얘가 진로 과목에서 A를 받으면 굉장히 대학에서 입시에서 유리하니까 다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다 A를 주려고 해요. 그런데 바뀐 거에서는 뭐냐면 ABC가 아니라 A, B, C, D, E까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너가 A야 라는 것만 표기를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 성취율을 다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C가 몇 프로, D가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비율을 다 넣게 돼 있어요. 5등급제로 성취율을 A, B, C, D, E의 비율을 다 넣으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대학 입장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옛날에 A만 보였던 게 얘가 B를 받았으면 B구나만 보였는데 지금은 몇 %까지 다 보이니까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변별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내서 얘네들이 전부 다 A입니다. 이게 다 투명하게 보여지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변별을 해내야 되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죠. 네. 절대평가였을 때보다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라는 게 함정이에요.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탐구 프로젝트 몇 과목, 사탐, 과탐과 관련된 탐구 프로젝트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과목들은요, 조금 너무 너네들이 등급에 얽매이지 말고 너네들이 정말 좋아하는 심층 탐구 프로젝트형을 한번 탐구를 해봐, 이런 취지로 만든 과목들을, 그런 과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전부 다
5등급제 상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5등급제 상대평가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병기가 되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이 등급 받기가 이게 지금 2% 미만으로 나왔다는 게 맞아요. 이게 5등급제가 9등급제보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를 딱 지나고 보니까 제 주변에서만 하더라도요, 진짜 전학이 많아요. 한 학기 끝나고 나서 전학을 가요, 애들이. 예. 바로 저희 동네 분당 같은 경우는 용인으로 가고 광주로도 가고요. 경기도 광주, 동탄, 화성으로도 가고 수원으로도 가고 조금이라도 내신을 내가 한 등급이라도 더 잘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로 가요. 예전에는요, 내가 못 봤어요. 분당인데 내가 내신을 1학년 1학기 내신을 망쳤네? 그러면 애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2학기 때 한번 1학년 2학기 때 잘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1학년 때 잘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도 또 못 보면 안 되겠다. 나 정시로 가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 정시로 가야겠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정도가 되면 나 그러면 수시는 논술로 가고 정시로 가야겠다. 난 정시 파이터. 사나이는 정시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정시 올인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전학 가거나 뭐 자퇴는 사실 그거가 자퇴하는 자료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한 학기도 안 해보고 고교학점제 애들이 이제 한 학기 있는데 자퇴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일단 자퇴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자퇴가 조금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성취율 40%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40% 미만이면 졸업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40점을 못 받으면 너는 졸업이 안 돼.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과목은 내가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40점 안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위권 애들은. 예전에는 9등급이라도 졸업을 시켜주고 내가 10점을 맞아도 졸업은 됐거든요. 근데 졸업 안 시켜줄 거야.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학생들은 자퇴를 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한 학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한 번 시험 보고 자퇴?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성취율 40%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새롭게 바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게 40% 성취율을 없애는 걸로 지금 거의 잠정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출결로 하자. 40점 안 된다고 졸업을 안 시켜주는 게 말이 되냐. 그냥 그 대신 출결이 일정 부분 미만이면 제이수 이렇게 하자. 그럼 이제 성실하기만 하면 성실하게 수업을 빠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조금 뭐 대치동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성적 받기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중학생들이 좀 내신 받기 좋은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가는 특성이 조금 더 두드러졌다라고 보입니다. 수도권 학군별 교육 인프라와 사교육 규모가 내신 5등급제 체제 내에서 학생 성적 및 진학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가요? 일단은 5등급제 내에서의 입시를 놓고 보면은요, 일단은 모든 학생은요, 대학을 잘 가려면요, 내신을 잘 받는 거를 1차 목표로 잡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그냥 내신이 안 나왔다고 수능으로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기본값이 내신입니다. 기본값이 내신. 그러니까 입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기본값을 내신에다 두고, 내신이 학교별로 다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교 1등이요. 4, 5등급 나와요. 그런 학교 많아요. 제가 실제로 엊그저께 제가 그러니까 아는 애가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지금 걔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제가 한번 걔를 만났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신을 관리를 진짜 잘해가지고 1.1이 나왔대요. 9등급제 지금 고3이니까 9등급제 내신에서 1.1 내신이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신의 내신이에요. 서울대 직윤으로도. 걔가 진짜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수도권이에요. 그 학교에서 얘가 1.1이에요. 그리고 전교 1등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학교 골라서 가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 온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수시에서 6장을 쓸 건데요. 어느 학교를 쓰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문자를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내신이 1.1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박수를 쳤어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받았냐. 거의 한두 과목 빼놓고는 다 1등급 받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수능 모의고사를 영어가 2등급, 수학하고 국어가 3, 4등급이랍니다. 수도권이에요. 탐구도 2, 3등급.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얘가 서울대, 당연히 1.1은 서울대 성적이거든요. 서울대를 쓰려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할까?
자, 서울대는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를 걸어요. 지역균형, 얘는 지역균형이니까. 그러면 지역균형에다 수능 최저를 걸었는데 그게 3합7이에요. 세 과목에서 합쳐가지고 7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2, 2,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한번 수능을 한번 보세요. 2, 2, 3이 3합7이 나올까요? 엄청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6월까지 그렇게 봤는데 9월 또 봐야 되겠지만 더 안 나와요. 재학생인 경우에는요, 모의고사 6월, 9월 모의고사보다 대수능이 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룰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서울대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 3합치를 못 맞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쵸? 아, 그러면 이제 서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1.1인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대를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럼 한번 일반 전형으로 넣어보실래요? 일반 전형은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대신 구술 면접이 있어요. 구술 면접이 엄청 어려운 구술 면접이에요. 지금 1.1 내신에도 서울대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신이에요. 안타깝죠. 그러면 고대는 어떨까요? 이래서 고대를 보면 고대의 수능 최저도 3합7입니다. 고대를 얘는 1.1이니까 학교 추천 전형으로 들어갈 텐데,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이고 내신이 이 정도 드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1.1이면 당연히 고대 학추로 되죠. 근데 그 학추도 당연히 뭘 걸어놨냐면 수능 최저를 걸어놨어요. 3합7을 걸어놨어요. 3합7을 걸어놓으니까 또 고대도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전체적인 입시에서 지방권 아이들이 겪는 상황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을 쭉 쓰잖아요. 그런데 건대를 마지노선으로 건대를 가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건대를 가느냐? 건대가요, 면접도 없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냥 학생부하고 내신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대를 넣으면은 당연히 얘는 되겠죠. 근데 전교 1등이고 1.1인데 건대를 학종으로 건대를 갔다. 그러면 실패한 입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의 현실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전교 1등이 다 전교 1등이 아니에요. 이게 학교별로 수도권, 지방, 서울 이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내신은 당연히 기본값으로 가져가는데 거기에다가 얘가 수능 최저가 된다고 하면 얘는 서울대, 고대 다 돼요. 연대까지 다 돼요. 네, 골라가요. 근데 수능 최저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내신에서도 건대까지 내려야 되는 거고 내신을 기본값으로 하고 거기에 수능 최저를 같이 가져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등급을 받았어, 내신에서. 그러면요, 내가 수능도 그 정도 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내신이 1등급이면 수능은 2등급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봐주는 거잖아요. 서울대가 1등급 내신 애들 뽑는데 3합치를 뽑으니까 평균 2, 3등급 받으면 돼, 이런 거잖아요, 수능을. 그러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내신이 1등급이면 그래도 3, 4등급으로 수능이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걸 모르고 음무랑 개구리처럼 내신만, 내가 1등이니까 내신만 생각하고 계속 그거에 만족하고 길게를 못 봐. 수능 최저 당연히 걸려있다라는 걸 고등학생이면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안 하고 그냥 만족해 한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내신하고 플러스 수능 최저를 가져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하고 수능 최저하고 상위권 대학인 경우에는 거기에 구술 면접도 들어가요. 내신 플러스 구술 면접을 보거나 내신 플러스 수능을 보거나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플러스 구술 면접을 보거나. 그래서 이게 다 봐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면은 구술 면접의 난이도를 엄청 높여요. 서울대가 지역균형보다 일반 전형으로 더 많이 뽑는데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를 안 보고 구술 면접하고 학생부만 가지고 뽑으니까 그 난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구술 면접의 난이도 굉장히 높은데 이것까지도 생각하고 입시를 해야 돼요. 단 하나, 내신만 보고 가면 안 된다. 내신은 그냥 딱 기본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은 이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보통 내신이 1등급 나오면 수능도 1등급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서울대가 안 된 애들도 있고 고대도 수능 최저가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별로 뭘 주냐면 추천을 줘요. 아까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한 것도 추천을 어떤 학교를 받을까요? 라고 전화를 하신 건데 학교에서 너 어디 학교 추천 받을 거야? 이렇게 서울대는 전교 1등, 2등 이렇게 2명을 주는 거고
주고 뭐 고대는 12명을 주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고대 한번 보시면 12명 이렇게 주니까 엄청 많네. 그러면은 전교 1등에서 12등까지 전부 다 나 고대 추천 받으니까 나 고대 가겠다. 추천 받는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신 좋아서 등수대로 주는 건데요. 수능 최저 못 맞춰가지고 전교 한 1, 2, 3등 12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전교 한 6, 7등 이하는요. 수능 최저가 안 돼서 고대 추천을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럴 정도로 9등급제에서도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를 더 많이 반영할 걸로 예상되는 고교학점제 이후에는 더 수능 최저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수도권 밖에 있어서 또는 내가 비학군지에 있어서 내신을 잘 받는 거를 취하되 반드시 수능이라는 거를 같이 가져가줘야 된다. 예, 저는 구술 면접은 좀 더 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신하고 수능하고는 같이 항상 가지고 가줘야 얘가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 기회를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 내신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수능을 잡고 가자. 결론은 수능 최저. 그러니까 수능을 내신과 같이 잡고 가자. 예,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수도권 주요 학군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5등급제 도입 이후 내신 관리를 위해 취하는 새로운 전략이나 꼼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내신이 이제 뭐 주원글씨 같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거 진짜 바꿀 수가 없구나. 예,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이제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전학인 것 같아요. 자퇴는 저는 권하지를 않거든요. 주변에서 이제 자퇴하겠다는 문의를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자퇴는 일단 학생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입시에서 상위권 대학 가기는 어려워요. 네. 상위권 대학에서 일단은 자퇴한 학생들이 왜냐면 지금 입시가 학생부를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잘 보면 비교내신으로 얘가 할 수는 있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교과전형까지는 할 수 있겠죠. 교과전형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검정고시를 만점에 가깝게 맞아서 내가 막 1.1, 뭐 1.0 이렇게 내신으로 비교 내신으로 잡아서 내가 잘 갈 수도 있지만 종합전형은 대부분의 상위권 학교는요 교과전형이 없고 대부분 학생부 다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스카이는 그래요. 그래서 아주 최상위권 대학은 내가 자퇴를 해서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생부 없이 대학을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거는 길이 없다라고, 상위권 대학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면 실제로 그 수능을 잘 봐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퇴를 하는 경우는 이렇더라고요. 나는 너무 똑똑해도 자퇴하더라고요, 애들이. 이 학교가 나하고 안 맞아. 제가 알고 있는 애는 1학년 다니고 2학년 때 들어가기 전에 자퇴를 하고 혼자 검정고시를 공부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네, 저희 동네 분당에 사는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TV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얘는 왜 자퇴를 하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제가 잘 아니까 제가 그 친구를 인터뷰를 해서 알거든요. 왜 자퇴를 하지? 그런데 학교에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대요. 너무 빠른 거예요, 얘가. 사실 이제 영재였는데, 여기에 자기가 이 학교에서 이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혼자서 설계해서, 혼자서 공부해서 재수 종합학원 한 10개월 다녔다는데, 수능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과거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이후에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분당에 살다가 광주로 간다라는 거는, 고등학교 때 광주로 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얘가 내신 잘 받으려고 왔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이 고등학교는 그게 얘 진짜 야비하네 이게 아니에요. 친구 친하게 지내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내신 잘 받는 게 중요하지.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거 소용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약간 그러기는 하겠죠. 근데 선생님 티는 안 내지만 선생님들이 약간 그러기는 하겠죠. 근데 왜냐면 우리 이 학교에 전교 1등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쁘지. 근데 이제 굴러 들어온 들이 예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대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건 얘예요, 얘가 엄청나게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전화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진짜 올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진짜 여기 와서 진짜 다 니네들 전부 다 나한테 죽었어. 근데 등급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가 엄청 짱 먹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지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여기 오면 다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굉장히 내가 좋아서 선택한 곳이고
나한테 소중한 공간이야가 아니라 내가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 있어 이런 태도가 더 문제예요, 그게. 수도권 학군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현행 내신 평가제도 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현실적 문제나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20년 넘게 입시에 대해서 취재를 하다가 많이 쓰는 게 입시 결과잖아요. 근데 입시 결과, 특히 막 서울대 합격생 발표가 나면 이제 그 기사는 진짜 매년 썼었는데 보면요, 너무나 거기에 나타난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 지역은 반드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학의 입결은요, 학원가 형성과 정확하게 비례해요. 그럼 이제 이걸로만 놓고 보면은, 이게 학원이 대학을 잘 보내주는 거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전주에 있는 상산고, 저 용인에 있는, 또는 원주에 있는 민사고, 용인에 있는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 대학 잘 보내잖아요. 그 친구들은요, 중학교 때 이미요, 대치동 수준의 그걸 다 배운 애들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팀으로 필요한 그 교육을 다 받아요. 뭐 저 시골에 있는데도 얘네는 뭐 상상고 애들은 잘 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예. 근데 걔네들은 고등학교 공부는요, 사실 뭘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공부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없는 애가 고등학교 공부를 절대 잘할 수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전제는 중학교 때까지 일정 부분의 공부를 했을 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정시로 잘 가는 거 있잖아요. 정시로 잘 가는, 대학을 잘 가는 학교들은요, 전부 다 학원가예요. 학원의 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입시가 불공평하다, 학부모 개입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오히려 잘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방 아이들한테 더 기회고, 그리고 입시를 지속적으로 제가 취재를 했다 그랬잖아요. 입시는요,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무너지면은 입시는요, 정권이 바뀔 정도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분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작용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정말 입시는 계속 뭘 향해서 왔냐면 공정성을 향해서 왔어요. 그리고 계속 차별화, 그러니까 내 지역에 따른 또는 부모의 어떤 경제력에 따른 차별화를 없애기 위한 제도를 계속 시행해 왔어요. 서울대도 예전에는 지역균형 전형이 없었어요. 그냥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은 전부 다 스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로 전부 다 뽑았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정시로 수능으로 뽑았어요. 수능 잘 보는 애들 어느 지역이에요? 대치동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쪽 애들 뽑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지역균형을 늘려왔고, 그 다음에 평가도요, 굉장히 안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대 간 친구들 인터뷰했을 때, 특기자 전형 때 인터뷰했을 때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기 전에가 입학사정관 전형이, 그게 특기자 전형으로 뽑았었는데, 그때 학생이 했던 모든 자료들을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학교에다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만난 친구 중에는 그 포트폴리오를 라면 박스로 학교로 택배로 보내요. 그럴 정도로 얘가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도 있느냐? 토플 시험, 토익 시험, 탭스 뭐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철학 올림피아드, 뭐 모든 인증 시험, 경시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넣을 수 있었어요. 한 20개 정도. 그거를 나중에는 10개로 줄였어요. 증빙서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증빙서류 논문 썼으면 논문도 넣어야 돼요. 이런 거를 10개로 줄였다가, 그 다음에 3개로 줄였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거 증빙서류도 아예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심지어 학교 생활 기록부도 보여지는 게 없어요. 학교 이름도 안 보여요. 예전에는 뭐 민사고나 뭐 외대부고나 다 알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학교 이름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쭉 이렇게 보면 진짜 입시는 점점 이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줄이는 쪽으로 간 거구나. 그리고 학교 이름도 알 수 없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양쪽으로 네가 교내 대회에서 얼마나 상을 받았니? 이것도 다 안 보겠다. 이것도 안 보겠다. 독서도 안 보겠다. 논문도 쓰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지는 게 교과에 얘가 들었던 과목의 성적하고요, 세특하고, 그 다음에 뭐만 남았냐면 비교과에서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만 남았어요. 학교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저는 그래도 제가 교육부 편을 드는 건 아닌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입시는 굉장히 이게 불이익을, 차별화를 해소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려고 모든 입시가 계속 바뀐다고 어지러워 하잖아요, 부모님들은. 근데 입시가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 그런데요, 입시는 사실 바뀌기는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정보를 축소하면서
이 아이, 오로지 이 아이만 보겠다. 그리고 학교 밖에 나가서 하지 마라. 너가 속한 공동체인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뽑아줄게 라는 걸로 바뀌어왔어요.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학교 활동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요. 학교 밖에서 전반적으로 엄마 아빠 배경 그 다음에 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 이런 것들을 다 학교 밖에서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었던 거가 지금은요 아예 없어요.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로 들어왔어요. 그거가 최초로 만들어진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전엔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뭐냐면 학교 안에서만 해.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교회 대회에 나가서 글쓰기 대회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어요. 최우수상을. 근데 이게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적어줬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이게 입시가 간소화 정책이라 그래서 바뀌면서 학교 밖에 건 전부 다 적으면 안 돼. 그래서 학교에 밖에서 했던 수상 기록을 삭제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학교 안에서만 해, 이제. 학교 안에서만 해.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걸 지금의 입시는 학교 안에서도 수업 안에서 해, 이 소리예요. 수업 안에서. 그리고 너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볼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렇게 쭉 이어온 입시에 그 공정하려고 하는 그 입시의 진정성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의 입시는요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몇몇 사람들만 정보를 갖다가 유통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모든 거를 우리나라는 모든 걸 학부모한테 공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찾는지만 알면 제가 썼던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책에도 그 어디에서 학부모들이 어떤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만 봐도요 입시 정보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논서술형도 대비할 수 있고 구술면접도 사실 대비할 수 있어요.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야 구술면접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보를 활용하면. 예. 저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바뀌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이의 논구술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원만 가지 말고, 무조건 학원 먼저 가지 말고, 자료를 먼저 다 보실 수 있게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다 누구나 아이의 입시는 처음 겪는 거니까 어디서 어떻게 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런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알려주거나 뭐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조금 온라인으로도 좋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학부모님들한테 알려만 드려도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짤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입시체제 개편이 부모의 교육 불안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나요? 단순한 걱정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요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진짜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굉장히 크다고 뉴스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뭐 고교학점제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뉴스를 보면서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고교학점 에 해당되는 과정인데요. 이 두 개가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크게 안 변했거든요. 2015 교육과정이 뭐냐면 너의 진로를 미리 탐색해보고 그 다음에 너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거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같은 취지거든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어간 건데 이게 없던 게 갑자기 막 확 생겨가지고 뭐 이거는 도대체 뭐 학력고사에서 여기까지 갑자기 건너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아이를 처음 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가
상급 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엄마들 입장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준비할 게 많고 이거 준비 안 하면 망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사실 저는 불안의 원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고교학점제를 좋게 보면 고교학점제가 예전에 양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양적으로 막 뭐 일단 내신이 뭐 1.0에 뭐 수렴해야 되고 뭐 교내 수상 기록 막 5, 60개 이렇게 받아야 되고, 책도 그만큼 읽어야 되고, 봉사활동도 뭐 몇백 시간 해야 되고, 막 이런 입시보다는 지금 훨씬 더 입시가 간결해진 건 맞아요. 예전에 그때도 엄청 힘들어 했어요. 뭐 아빠 찬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면서. 근데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5년도에 개정을 했고, 그게 2018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뀐 게 2015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항상 익숙해질만 하면 바꾸고, 익숙해질만 하면 바꾸고, 이런 거에 대한 불편인데, 이거를 좀 본질을 저는 좀 꿰뚫어 보면은 크게 바뀐 게 없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뭐 AI 시대라서 너무나 급박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요, 고등학교에 비하면 엄청 학과가 복잡하고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고, 모든 걸 다 잘하게 아이들한테 요구를 과거처럼 모든 거를 다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입시가 사실은 좀 더 어려운 입시예요. 잘 활용하면 고교학점제가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불안이 그래서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시는요, 원래 불안한 거예요. 입시는 저도 우리 아이를 서울대를 보냈지만 단계별로 불안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갈 때도 불안했고, 그 다음에 얘가 보는 모든 시험을 볼 때마다 잠을 못 자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 서울대를 꼭 막 목표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실패해서 얘가 좌절하고 울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부모가 제일 힘든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거에 만족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너무나 불안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제 제가 뭐 저희 딸이 뭐 서울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 뭐 이렇게 취직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뭐 저 사람은 다 뭐가 쉽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렵고 매 순간 불안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입시는 제가 겪어보니까 저는 또 저희 아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만나고 아이가 입시를 두고 어떤 과정을 엄마하고 거쳐서 어떻게 가는지까지 다 보고 나니까 원래 입시는 이런 거구나. 원래 불안한 거구나. 편하면은 뭐 이게 저희가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없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솔루션을 좀 드리자고 하면 조금 교육 과정을 미리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생긴 거야? 근데 사실 이거 교육부에서 전부 다 모든 그 교육과정을 다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가면 국어 영역은 이렇게 듣는구나, 수학은 이렇게 듣는구나, 영어는 이렇게 듣는구나. 그렇게 한번 교육과정이 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의외로 단순해요. 그리고 모든 입시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 중에서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떤 과목이 내 아이의 대학 입시 희망하는 전공에 맞는 과목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이 뭐냐면 교육과정에서 얘가 고등학교에 듣는 과목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봐라. 초등학생이면 중학교 교육과정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중학교 교육과정은 이제 공통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기출문제도 한번 보시고 내 아이가 들어갈 학교, 왜냐면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들어갈 학교가 어느 정도 이제 집 근처니까 몇 개 학교의 교육과정을 한번 보시고 학사 일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애한테 풀어봐! 이래서 점수가 몇 점 나오나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보통 요즘 아이들은 선행을 다 했기 때문에요. 한두 문제 정도로 이거 어느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래. 이번에 이게 나왔대. 이렇게 해서 좀 그 다음 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전체적인 체계를 좀 엄마는 이해를 하시고 아이한테는 이제 조금 그 학교하고 중학교 과정하고 친숙해지는 과정을 저는 4, 5, 6학년 때 좀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3학년 때는 진짜 현실적으로 선행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3학년 때는 선행을 달리고 1, 2학년 때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진로를 좀 탐색하는 데 시간을 쓰고 그거에 맞는 거를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까지 그거를 짜고 3학년 때는 그걸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은 고교학점제가 훨씬 더 대학 가기 과거에 비해서 쉬운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불안하지 않아요, 입시는. 자기주도 학습 강조 속에서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통제하는 경향이 자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를 극복하는 현실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입시를 할 때 불가피하게 지금 입시는요. 예전에는 그냥 애가 공부를 잘하면 됐는데 지금은 정보도 중요하고 엄마가 또 엄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설명회나 이렇게 설명회 뭐 강연 이런 것들을 가보면은 프로가 어머니들이세요. 그 어머님들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해요. 정말 이글이글 하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글이글한 그 눈빛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직접 말씀도 드리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집에 가서 아이한테 오늘 저한테 들은 거 아이한테 가서 전달하려고 생각하니까 한숨 나오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웃어요. 공감하면서 막 웃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엄마가 정보가 너무 많고 엄마가 알아야 되는 입시니까 엄마가 정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엄마만큼 아이가 절실하거나 간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절실하고 간절할수록 아이는 약간 뒤로 빠져요. 자기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엄마가 다 알아주니까. 그러면서 아이한테는 약간 양면적인 그 양가적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다 정보를 가져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엄마가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설명회를 갔다 와서 이런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는 거는 공부를 시키려고 그리고 또 학원 하나 더 늘려서 학원을 더 가게 만들려고 그리고 나중에 성적이라는 그 결과표를 갖고 오게 애들은 벌써 여기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한데 이게 엄마의 역할이요. 그냥 정보를 많이 가져다가 아이한테 주고 알려주고 그러면 애가 로봇처럼 움직이고 이러는 것도 엄마가 사실 스트레스인데 애를 눈치를 봐야 되는 것도 엄마의 스트레스예요. 아이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도 엄마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옛날 같으면은 엄마가 나 학원 보내줘. 그런데 이제 엄마가 학원을 보내줄 상황이 아니어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색깔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마는 더 시키고 싶은데 애는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사실은 애가 가져야 되는 건데 자기주도성이 지금 입시에서 보면 엄마 주도적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이제 너무 크니까 그 괴리가 굉장히 크고 저는 이게 좀 보면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놓고 보면은 초등학교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입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이하고 엄마의 관계는 사실 대체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때는 사춘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그리고 엄마도 아이가 정확하게 또 열심히 하면 또 엄청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다 잘해 보이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 정말 아이의 장점만 아이가 정말 자랑할 자랑거리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엄마가 아이한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5, 6학년 이렇게 가면 약간 어긋나기 시작해요. 중학교 때 가면서 이렇게 한 6학년 정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애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애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나는 신체도 갑자기 막 변해서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나를 잘 모르겠고 뭐 호르몬 작용인지 뭐가 그분이 막 내려가지고 막 엄청 그리고 엄마도 밉고 이 상황이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가 애들이. 그쵸? 그런데 그때 우리 입시에서 진짜 중요한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사실 얘가 공부한 걸 가지고 공부한 얘의 역량이 우리가 대학 입시하고 그냥 이어지기 때문에 얘네는 두 가지의 지금 힘든 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질풍노도 이것도 지금 이겨내야 되는데 공부도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엄마는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저거는 놀고 있어. 제가 엊그저께 전화 받은 어머니가 애가 전교 1, 2등이거든요. 중학생인데 전교 1, 2등인데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애가 하장을 하고 간대. 학교 갔대. 하장을.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이 욕을 1시간도 넘게 하세요. 아이 욕을. 전교 1, 2등을 하면은 자기 책임감 있게 공부도 하는 아이인데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를 약간 제 느낌은 갈군다?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어머니 요즘에 화장 다 해요. 화장 다 해요. 정말 전교 1등 하는 애도 화장하고 저희 아이도 고등학교 때 화장하고 학교 갔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안 해요. 고등학교 가면 안 하니까 너무 지금 화장한다는 거에 얘가 잘하는 거가 10가지인데 화장하고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게 사실 강점일 수가 있는데 그 2가지가 지금 어머니한테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얘를 바라보는. 그래서 얘는 1등을 하고요. 얘는 정말 성실하고 얘는 공부를 잘하고 얘는 수학을 여기까지 했고 과학을 너무 좋아하고 어렸을 때 영재반도 하고 이런 애예요. 근데 왜 화장하는 게 초점일까? 예. 그래서 요 시기에는 엄마가 한번 애가 얼마나 힘든 시기일까? 공부도 해내야 되고 정말 이것도 내가 아닌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이런 것도 겪어야 되는 이 시기에 얼마나 힘들까? 근데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어머니가 내 손 안에 애가 확 딱 잡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처럼 내 품 안에 딱 잡힐 때하고 완전히 달라서 배신감도 드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누가 참아줘야 되느냐? 엄마가 참아야 돼요. 애가 엄마가 더 나이 많고 그쵸? 엄마가 더 아량이 있잖아요. 엄마가 돈도 있고 네. 엄마는 당장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더 아량 있게 아이를 조금 보듬고 품어라. 표현을 10개를 할 거를 하나만 하시고 칭찬을 10개로 늘려라. 이렇게 해서 관계를 좋게 가져가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요 전쟁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이렇죠. 고등학교 가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보고 나면요 거의 90%의 아이들이 엄마하고 애가 말이 없어요. 결과 자체가 너무나 진지한 거예요.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90%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10%만 1등급이니까. 그래서, 얘는 정말 엄마가 내 성적 결과에, 그리고 애는 지금 예비고1 과정부터 중3부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몇 달을 썼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엄마하고 애가 딱 받아들었는데 내가 성적이 낮게 나와서 내가 놀란 충격보다 엄마가 충격받았을 거라 아이들은 더 걱정하거든요. 그 생각을 할 때 아이는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이 결과에 대해서 그거를 더 걱정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보내고 결국 대학을 가잖아요. 사실 어느 대학 가는지가 뭘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관계는 남아요. 고등학교 때 내가 가장 살면서 힘들게 아이들이 20살이면 얘네들이 가장 힘들 때는 입시를 치른 거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어떻게 한 사람, 내가 의지가 됐던 사람, 엄마가 정말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구나라는 것을 알려면은요. 적어도 애가 결혼하고 애는 낳아야 돼요. 네, 그걸 알려면. 저희 아이도 지금 이제 20대 후반인데 아직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제 사회인이 됐고 했는데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언젠간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내가 그냥 손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품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입시 경쟁 사회 속에서도 균형 잡힌 자녀 양육에 성공한 부모들의 핵심 철학이나 행동 원칙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엄마는요 일단 입시를 치를 때는 정말 도인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참으세요. 일단 아이를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 전에 아이 얘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저는 진짜 중요한 게 엄마가 불안해하는 거를 밖으로 표현하는 건 최악이에요. 괜찮아 애는 불안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수많은 부모들 중에 엄마의 정서가 그대로 아이의 정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정말 애 안에 엄마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고 엄마가 신경질적이면 애도 신경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해하는 거를 저는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저도 불안했고 다 불안해요. 아이를 키울 때는. 그런데 그게 성숙도의 차이는 그걸 티를 내느냐 안 내느냐거든요. 근데 아이의 내 불안한 거를 갖다가 막 겉으로 드러내고 이러면은 선생님한테도 드러내고 또 아이한테도 드러내고 뭐 다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드러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통제하시는 거. 그리고 담담하게 보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엄마가 왜 불안하냐? 몰라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좀 보는, 지금부터 중학교 학부모님이 됐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학부모님 고학년 때부터는 입시 공부를 좀, 전체 판을 보는 입시 공부를 좀 하셔라. 그러면 조금 더 엄마가 담담할 수 있고, 그러면 단계별로 필요할 때 아이가 불안해할 때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잡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 시대 왜 국어 과목이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선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나요? 그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 평가의 변화예요. 평가가 기존의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 평가 방식을 바꿨는데요. 평가 방식이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 시험 하면은 뭐 1, 2, 3, 4번 중에서 고르는 거, 1, 2, 3, 4, 5번 중에서 고르는 거, 우리가 그 선다형, 즉 객관식이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 내신 시험으로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수행평가 비중이 확대, 그 다음에 서술형도 학교별로 40% 정도, 40% 정도 이제 확대됐는데, 그게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논서술형 문항을 이것보다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와 논서술형 문항이 확대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서술형 문항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의 개념을 정확하게 서술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논술형이라는 거는 이거를 사실의 서술을 넘어서 논리적 구조를 세워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 문제에서 최소한 100글자에서 많게 특목고 자사고 같은 학교에는요, 한 1000자까지도 내신에서 문제를 수행평가로 내고, 그 다음에 논서술형 문제도요, 한 500자 정도까지도 쓰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쓰지 못하면 내신 성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 저는 이런 평가의 변화 때문에 국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교학점제에서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교육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고, 실제로 시수도 높이고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서술형 문항이 확대됐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다른 국어의 역량이 다른 과목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이제는 써야 되는 거고, 과학도 써야 되는 거예요. 과학도 개념을 설명할 줄 알고 과정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과목을 전부 다 논서술형으로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어 역량을 기반으로 한 내신 공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신은 우리 이 앞으로 변화되는 입시에서의 내신은 이제 거의 쓰기와 발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과거에 사실 내신은요, 제가 한 15년 전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내신에서 서술형 평가를 처음, 우리가 내신은 주관식이거나 객관식이거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서술형 평가를 한 10여 년 전에 2010년도 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서술형 평가를 처음 하겠다고 했어요. 서술형 평가를 학교에서 문제를 논술형, 서술형으로 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 이때 이제 제가 기사도 썼었는데 난리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왜 난리가 났냐면, 아니 내신을 어떻게, 이게 뭐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하고 다르면 또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의 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10여 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학교별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50%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 아이들 시험지, 학교 시험지를 보면 옛날에 OMR 카드만 있던 그 시험지가 지금 아예 서술형 답안지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실 굉장히 변별력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객관식으로 문제를 맞추는 거를 떠나서 정확하게 쓰는 것. 그래서 이제 서술형, 논술형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그때 제가 취재했을 때 그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님하고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내신은요 100% 논술과 글쓰기로 바뀔 거다, 글쓰기와 발표 이런 걸로 바뀔 거다, 이제 객관식 문제는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이렇게 됐네. 그래서 내신을 잘하려면 이제 글쓰기나 발표나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국어 과목 내에서도 일반 국어, 문학심화, 독서토론 등 다양한 선택 과목이 생겼는데 학생들의 어떤 선택이 내신 관리에 유리한가요? 자, 일단 국어는요, 크게 그 2022 개정교육과정 상으로 봤을 때 국어는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국어 1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요. 공통국어 2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그래서 1학년 과정 우리가 공통국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 국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문학하고 독서라고 해요. 비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학, 독서, 그 다음에 화법과 언어예요. 이 세 개의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고 이게 수능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으로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나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이 공통국어 1학년 때, 그 다음에 2학년 때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학년 때 개설될 수도 있는데 화법과 언어, 이 과목들은 모든 아이들이 다 듣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과목들이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기본적인 국어 공부를 수능 것까지 기본적인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진로에 조금 적합한 과목들을 좀 탐구해서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라 라고 하는 게 2학년 때부터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국어 과목에는 뭐가 있냐면 뭐 주제 탐구 독서, 그 다음에 문학과 영상, 뭐 직무 의사 소통, 이런 것들이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디어학과를 가고 싶, 그러면 언론 홍보 이쪽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 학생은 꼭 들어야 될 과목이 문학과 영상 이런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선택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개설된 게 융합선택 과목인데,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진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너의 진로와 연관된 다른 과목 또는 일상생활과 연계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탐구형으로 한번 과목을 선택해서 해봐 라는 게 융합선택 과목인데, 이제 그 과목에서 독서 토론이 있고 매체 의사소통, 뭐 언어생활탐구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요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공통국어와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인 화법과 언어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다 해야 돼요. 내 진로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안에서 과목을 초이스해서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과목을 세팅을 해라,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게 이제 새로 바뀐 입시에서 국어 영역에 해당되는 과목 선택의 내용들입니다. 국어 과목 선택 과목별 난이도와 평가 방식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공부법 차별화가 필요한가요? 국어는 이제 영역별로 문학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비문학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법과 언어가 있는데, 예전에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거를 이제 합친 게 화법과 언어 이렇게 과목이 이제 2022부터 새롭게 바뀌었는데 각각의 공부법의 차이는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국어는 앞으로 배울 문학, 비문학, 뭐 문법, 그 다음에 작문 이런 부분을 조금씩 전부 다 모아놓은 게, 약간 맛보기라고 해야 될까요? 모아놓은 게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국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또 이제 선택의 과목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 화법과 언어, 이 내용을 이제 공부를 영역별로 조금 차별화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문 읽기에서 굉장히 지문의 난이도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는 비문학. 근데 이제 문학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이제 개념의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다양하게 말씀드리지만 조금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문학 파트를 공부를 할 때 예비고일 과정, 예비고일,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에 대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데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고등학교 문학 작품을 읽기 위해서 배우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학에서 쓰이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아는 거에서 출발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어의 문학 영역은 우리가 배웠지만 시, 소설, 수필, 희곡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와 소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시를 읽어내기 위해서 그 시에서 쓰이는 수사법, 그 시에서 쓰이는 어떤 화자, 쓰이는 어조,
그 다음에 그 심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국어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개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개념이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 때도 사실 다 배우는 것들인데 이게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개념이 복잡하고 또 세분화돼서 많아져요. 은유법도 하나 배우던 거에서 뭐 5개 배우고 그 다음에 뭐 10개 배우고 이렇게 학년별로 올라가면서 점점점 세분화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문학에서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정말 내가 처음 보는 낯선 작품을 주고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의 상황을 뭐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처음 보는 작품에서 수사법을 읽어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그 문학에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의 파트를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낯선 작품에 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내야 되는 게 사실 이게 수능 공부예요. 그런데 내신은 조금 다행이게 내신은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는요 몇 개가 있냐면 2022부터는 9개 구종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23종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구종 교과서가 있는데 구종 교과서는 9개의 출판사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준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할 기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출판사별로 다른 작품을 가져와 가지고 그 개념을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아출판사 거를 보면 시의 화자를 이 작품으로 배우고 비상출판사에서 내가 공부를 했으면 시의 화자를 다른 작품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뭐 김소월 작품으로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애는 한용운 작품으로 그 개념을 배울 수도 있는데 수능은 어떤 출판사 하나에 맞춰서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모든 출판사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어떤 출판사에 나오는 작품이든지 그리고 어떤 출판사 구종 외에 다른 내가 처음 보는 얼마 전에 창작된 시를 작품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수능은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은 돼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국어 문학 공부의 핵심은요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는 어떤 작품에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학 작품에서의 공부는 개념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학 개념 파트는 책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교과서도 사실 그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념이 흔들리면 우리가 왜 수학이 개념이 흔들리면 문제를 못 푸는 거랑 똑같이 국어도요. 문학 파트는 문학은 뭔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학은 뭔가 이것도 답일 것 같고 저것도 답일 것 같고 감상에 어떻게 답이 있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헷갈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문학은 진짜 뭐 그래서 문학 특히 뭐가 똑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이과형 아이들 같은 경우 문학을 헷갈려 하는데요. 오히려 문학이 더 정확합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이제 그 기둥을 안 세워놨기 때문에 뭔가 계속 헷갈린다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라서 문학 공부의 핵심은 개념을 세워라.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어떤 작품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세우면 그게 가장 정확한 문학 공부의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비문학은요. 비문학은 사실 우리가 설명문, 논설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문학이잖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은 구성 자체가 문학처럼 복잡하지는 않죠. 복잡하진 않아요. 논리적 구조가 사실 빤하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뭐 처음, 가운데, 끝. 문단과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글의 구조는 다 배워요. 그런데 비문학이 왜 나중에 가서 사실 올라가서 비문학의 발목을 다 잡히거든요, 아이들이. 비문학을 왜 어려워하느냐?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지문의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어휘도 어렵고요. 지문도 길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영역에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새로운 글을 읽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독해하는 게 기본입니다. 비문학의 핵심은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 내용이 뭔지 독해하는 거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한번 돌이켜서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영어의 지문을 우리가 읽다가 잘 모르는 게 뭐죠? 어휘가 모르거나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거나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요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국어는 대부분 다 문과 애들이 더 잘하지 않아. 그렇지만 비문학 같은 경우 이과 애들이 더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지문이 가장 어렵냐? 뭐 과학 심화 지문 이런 거 진짜 어렵거든요. 문과 애들이 봤을 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래서 몇 년 전에 수능에서 이과 애들이 훨씬 더 국어의 1등급 비중이 더 높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 화학 지문이 발목을 문과 애들이 잡았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또 철학 지문이나 인문 그 심화 지문 같은 경우 또 이과 애들도 어려워하지만 비문학의 핵심은 지문을 읽어내는 거. 어려운 지문을 읽어내는 데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읽어내니까 조금 공부를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글의 구조를 제가 아까 문학에서 개념을 세웠듯이
비문학 같은 경우에 글의 구조를 알면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그 지문을 읽어낼 요령이 생기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구조를 안다는 건 여기 중요한 중심 내용이 앞부분에 있구나. 우리가 두괄식이라고 하잖아요. 앞부분에다가 두괄식 먼저 결론 내려놓고 시작하는구나. 또는 뒷부분에 있구나. 그리고 글은 대체적으로 두괄식으로 많이 쓰지. 아니면 이걸 미괄식으로 썼구나. 가운데서 한 번 더 강조를 했고 예시를 들었구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심 문장을 주제 문장을 놓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었구나. 비교를 하고 있구나. 통계를 들어서 이거를 또 부연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구조를 조금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글이라도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비문학은 기본적으로 난도가 어려운 과목을 읽어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문학의 구조, 글의 구조를 조금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실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알고 있어요. 모든 지문, 수능 지문이든 국어 지문이 그런 걸 훈련해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법과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리 안 해도 되는 과목. 그러니까 조금 더 암기에 가깝고 조금 더 똑 떨어지는 게 있는 것들이라서 이거는 이거는 이제 좀 체화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또는 조금 더 일찍 선행을 해보면 좋지만 저는 문학과 비문학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국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비문학을 특성을 이해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법과 언어는 닥쳐서 사실 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국어는 정말 부모의 영향, 특히 이제 양육자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주로 많이 엄마들이 양육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어를 언어적인 측면에서 잘하는 거를 떠나서 저는 이제 입시 얘기를 주로 저는 많이 하니까 입시에서 국어를 잘하기 위한 거는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국어를 잘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이건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인데 국어 조금 효율적으로 저는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아까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내신은 논술 수령 문항과 수행 평가로 이제 결정된다. 내신이 그런 평가로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 가서 논술 수령 문항을 한번 보면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이 됐다고 해서 할 수는 없겠다. 이런 문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500자, 600자, 700자, 800자를 서술형으로 특목 자사 같은 데는 내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입 논술 수준의 1500자 이런 정도의 글을 쓰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고등학교 갔다고 해서 만들어질까?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차분하게 차곡차곡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식을 지금은 글로 쓰고 너가 지식을 말로 해. 발표해. 그 다음에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글로 써봐.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고르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핵심이냐면 내가 알게 된 지식을 체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화해야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설명이 기반이 돼야 그 다음에 논리도 세우고 근거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핵심이 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내용이든지 알게 되면 그거를 자꾸 설명할 기회를 가져라. 그게 핵심입니다. 아이 머릿속에 많이 때려 넣는 것보다 하나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게 하는 기회를 많이 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 강연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중학교 정도까지는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아이들은 집에 칠판 있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칠판 하나 사세요. 요즘 너무 좋은 칠판이 많아가지고 칠판을 하나 사서 늘상 아이가 공부하고 학교에서 아이는 매일 공부를 하거든요. 매일 새로운 거를 배워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다 하지 않더라도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아이한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엄마를 가르쳐봐. 라든지 어떤 거는 무슨 뜻이야? 이게 뭘 의미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 이런 것들을 애가 선생님처럼 칠판에서 가르쳐보게 하는 거. 그리고 칠판에다 늘 써놓는 거예요. 어떤 걸 배우면은 그림도 그려보고 마인드 매핑도 해보고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애들이 그냥 설명해봐 그러면요 기분 나빠해요. 나 테스트하나 아나 모르나 테스트하나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고 애가 그런 것들이 설명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줘라. 이게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
때 애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 누가 엄마 앞에서 묻는 거에도 대답을 안 하는 상황인데 누가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하던 애들은요, 해요. 나중에 자기 방으로 칠판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설명하더라도 해요. 제가 옛날에 공신들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어?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어? 이게 스토리를 항상 물어보는데, 그때 정말 많은 애들, 10명 중에 한 7, 8명이 꼭 하는 애들 하는 말 가르쳤어요. 친구를 가르쳤어요. 뭐 엄마한테 설명했어요. 의대 간 친구 여학생인데, 의대 간 친구는요 제 기억에 남는데, 외동이에요. 걔가 외동인데 어떻게 공부했냐면,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의자에다가 그 곰돌이 인형 있잖아요. 집에 있는 곰돌이 인형을 이렇게 딱 앉혀놓고 얘한테 설명을 했대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예, 어떤 걸 설명할 기회를 가지는 거. 예, 저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셔라. 그리고 칠판 놓고 하잖아요. 그럼 초등학생 애들이 엄청 즐거워해요. 신나가지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또 뭘 할 때, 공부라는 게 머릿속에 글을 그려보면은 이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마인드 매핑을 해보거나 구조화해보거나 그러면 한눈에 쏙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내가 알게 된 거를 설명하는 거를 굉장히 뭐 한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한 중학교 때까지 한다고 하면 이건 공부를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써보기를 해보는 건데, 요즘은 일기를 잘 안 쓰잖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블로그나 뭐 애가 자기가 알게 된 내용을 학습적인 일기로 써보게 하라는 거죠. 블로그에다 써도 되고 뭐 노트로. 왜냐면 애들이 일기를 한 5, 6학년만 돼도 일기 싫어하잖아요. 일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사생활을 왜 선생님이 보고 내 사생활을 왜 엄마가 봐, 이래서 싫어하는 건데, 그게 사생활이 아니라 너의 공부 스토리야, 공부의 기록이야. 이러면 또 이게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기로 오늘 알게 된 개념을 찾아봐도 돼. 사전에 찾아봐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도 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느낀 점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시를 쓰고, 그거에 대한 응용 문제도 풀어보고, 그 내용을 그냥 하나씩, 모든 걸 글로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씩. 그러면은 이게요, 체화되는 과정이에요. 말로 해보고 글로 쓰는 게 가장 체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체화되지 않으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으로 학력고사 때 객관식으로 문제 풀어가지고, 학력고사 뭐 수능은 조금 더 다른 유형이지만 암기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건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딱 배우고 나서 시험 한번 보고 나면 머리 한번 흔들면 다 떨어져 나가는 지식,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 수다스러워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런 환경을 많이 저는 만들어줘라 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국어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책을 읽어라는 건데, 이제 요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 글쓰기와 말하기라면, 요번에 이제 독서거든요. 어떻게 책을 효율적으로 읽게 만들까, 좋아하게 만들까.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과하고 연계된, 그러니까는 저는 전집 같은 거 사놓고 막 50권 100권짜리 전집 사놓고 이거 순서대로 읽어, 이거 최악이에요. 더 안 읽어요. 책꽂이에 꽂힌 그 책 막 50권 100권 책을 보는 순간 숨이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엄마는 그거를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제가 읽어야 내 본전을 뽑는데, 이게 엄마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아이는 저거를 엄마가 나를 읽으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나는 빨리 유튜브 보고 싶고 막 이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과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연계된 연계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교과 연계도서라고 하거든요. 교과 연계도서 목록을 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사는 게 좋아요. 모든 공부의 기준은 교과서에다 놓고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역사 시간에 실학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실학과 관련된 뭐 정약용, 뭐 박지원, 이런 것들을 책을 그때 가져오는 거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계된 도서를 읽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교과 지식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교과 지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심화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잖아요, 지금은. 그 다음에 교과 지식을 어떻게 해요? 심화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융합할 수 있느냐가 지금 핵심 키워드거든요. 근데 융합은 독서가 시켜줘요, 자동으로. 교과서와 연계된 도서를 읽다가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홍길동전을 국어 시간에 읽었는데,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알게 되죠? 조선시대의 신분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우는데, 홍길동전은 국어 시간에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와 연계된 도서를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얘는 융합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어하고 사회를 융합시키고, 물리하고 수학을 융합시키고. 이게 뭘로 이루어지느냐? 독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냥 조금
얘가 배우는 내용과 상관없는 책을 갖다 놓고 읽어라가 아니라 얘가 배웠던 거하고 연결돼서, 그러면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 지식이 바탕이 돼서 배경 지식이 돼서 이 책이 재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너무 한꺼번에 다 갖다 주지 마시고 하나씩.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문이 드냐면, 엄마는 또는 아빠는 얘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교과 연계도서라는 목록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보셔도 되고,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교과서를 한 벌 더 사는 겁니다. 엄마가,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서 있잖아요. 그거 다 검인정 사이트, 뭐 교과서 파는 판매처가 있어요. 인터넷 치시면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교과서 가격도 싸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배우는 거 부모님들이 보는 교과서를 한 벌 더 가지고 계셔라. 이게 사실 고등학교까지 가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너무 어려워서 엄마 아빠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애만 알 수 있는 거고, 중학교 정도까지는 엄마 아빠가 교과서를 보면 최소한 얘가 지금 뭘 배우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너 지금 역사 배우지? 이러는데 얘가 지금 몇 월 달에, 그럼 어느 부분 나가겠구나 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그 교과서를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한번 봤을 때 훨씬 더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한번 여행을 가도 이거와 관련된 곳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전략적 지원이고, 그냥 저는 엄마 아빠는 이런 거하고 좀 동떨어져 있으면서 애가 하는 것만 지켜보는 게 정말 아이한테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진짜로 애가 언어를 잘할 수 있고 나중에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도입 취지와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정인데, 공통과정에서 이제 핵심 과목이, 물론 국영수 있지만 되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엄청 단순해요. 공통과정인데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그 다음에 통합사회, 그 다음에 통합과학,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잘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국영수는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국영수는요, 뭘로 보냐면 국영수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로 대학 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전공에 맞는 아이인가? 우리 전공에 얘가 맞는 아이인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뭘 보냐면 탐구 영역을 봐요. 그 탐구 영역이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 통합사회, 인문 쪽이 통합사회, 그 다음에 통합과학. 그래서 이거를 문과, 이과가 다 배워요. 그런데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저는 1학년 때 이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과목을 고3 때 수능 과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탐구 과목을 선택했고, 그 탐구 과목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과목을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내신 공부하면서 동시에 수능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1학년 때 배웠는데 그걸 3학년 때, 이거를 저는 끝까지 끌고 가는 문제가 굉장히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나 1학년 때 배웠던 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수능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통합사회를 배울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통합사회 안에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거의 많은 부분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우리가 그 11개의 사회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에서 주요 내용들을, 주요 영역들을 뽑아가지고 그 단원별로 만들어놔서 우리가 약간 모듬처럼 맛보기로 만들어놓은 게 통합사회. 과학은 물화생지에서 뽑아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통합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공통과정에서 그 과목을 넣었다는 거는 뭐냐면, 공통과정은 너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대학을 어떤 준비를 해서 갈 건지 고민하기 전에 이건 공부를 하면서 한번 탐색해봐, 이런 과정이 고1 공통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로 딱 활용하시면 돼요. 통합사회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분야, 우리가 국영수는 학력을 보지만 전공 적합성은 탐구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통합사회가 바로 그걸 찾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통합사회 과목에서 내가 철학에 관심 있다? 그러면 내가 철학 단원을 뭐 수행평가라든지 자유발표라든지 관련한 내용들을 의미 있게 학생부에 만드는 거죠. 통합과학을, 나는 물리가 관심 있다? 그러면은 물리 파트에 내가 탐구 프로젝트를 하든 실험을 하든 설계를 하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세특에 이런 내용이 잘 적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우리가 이거를 교과 그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 그러면 통합과학이 물화생지 과목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게 진로 과목에는 어떤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융합 과목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판을 보는 것. 이 활용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오히려 물화생지를 2학년 3학년 때 배울 수 있는 물화생지를 미리 못 보잖아요.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3학년 때까지 계속 이어서 가져가고, 저는 사회 통합과학은 실제로 대학에서 구술 면접이나 논술 문제에서도 이 단원, 이 과목에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배우고 나서 딱 버리지 마시고 그냥 계속 두고 보셔도 전체 이 탐구 영역의 전체를, 두 과목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이거예요. 공통 과목인 통합 과목이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진로와 융합 과목에서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자기만의 진로를 정해가지고 한번, 저는 중학생 때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 고등학교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과서를 사라 그래요. 그래서 잡지책 보듯이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심심할 때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가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과서를 만나지 말고 중학교 때부터 한번, 어머니도 한번 보세요. 어머니 아버님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과서는 사서 잡지책처럼 읽기도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재밌습니다. 그냥 깊이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2022 개정교육과정을 한번 쫙 같이 연결해 놓고 보면은, 아, 1학년 때 이거 했으니까 이 단원에 주력하고 2학년 때 이 과목 들을 거고 3학년 때 진로에서 이 과목, 융합에서 이 과목 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야지 라는 자기만의 탐구 영역 스토리라인을 잡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신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구체적 노력이 있나요? 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잘 봤다고 해서 네가 전공 적합성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과목이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난이도 조절을 좀 하겠다. 왜냐면 1학년 때 과목이 있고 중학교 내용인데 뭐 쉬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난이도를, 얼마든지 좀 난이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범위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잖아요. 대학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과목을 대학에서 불신한다는 게 문제예요. 선택형에서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통합수능으로 바뀌면서, 선택했을 때는 물리 1, 2도 봤잖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공대에서. 그러면은 화 1, 화 2도 봤는데, 그러면은 물리 2를 잘 받은 애는 뭐 볼 것도 없이 데려간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근데 그거 아닌 통합과학에서 만점을 맞았다고 해서 얘를 데려갈 수는 사실 대학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탐구 과목을 신뢰하지 않다, 불신한다 라는 거를 이제 그게 수능의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우리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내 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잘 활용하시면서, 대학에서 보는 구술 면접 문제나 논술 문제를 한번 거꾸로, 지금 학부모님들 그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거꾸로 한번 보시면은요, 저는 그걸 다 들어가서 봤는데, 보시면은요, 그 구술 면접 문제가 어디에서 어떤 과목에서 출제됐습니다 라고 다 표시도 해주시는데, 대학에서 거기에 보면요, 진짜 많이 나오는 과목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에요. 인문계열은 통합사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통합과학에서 문제 많이 나오니까, 저는 이거를 놓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구술 면접 문제까지도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이게 보물같이 느껴지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선행을 해야 할까요?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내신,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의 중요한 과목이니까 내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국영수는 다 당연히 선행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요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뭐 선행을 해야 되나요? 통합사회까지 선행을 하는 학원은 좀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교과서를 좀 사셔라. 미리 교과서를 미리 사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리고 그냥 잡지책 보듯이 옆에 그 소파 주변에다 놓고 어머니도 보시고 아버님도 보시고, 또 수다로 떨기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수다로 떨기도 좋거든요. 이렇게 활용하시되,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라고 하고 싶어요.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활용해보는, 컨텐츠로서 활용해보는 교과서로 활용해보시라고. 그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공부 대비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학원을 다니는 거는 신중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학원을 찾으면 없지는 않지만, 학원을 다니면 애들이요, 학원을 한번 가면, 어떤 과목을 하나를 정해서 학원을 가면 그 과목 때문에 그날 하루를 써야 돼요. 얘 스케줄을 계속 오늘도 학원 가고 내일도 학원 가고 하는 모든 얘 생활에 학원으로 가야 되는 날을 계속 잡으면, 그냥 그거는요 굉장히 집에서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게 체력 소모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할 때 딱 앉아가지고 집중할 때 우리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딱 해서 밥 먹고 바로 집중 안 하잖아요. 그 시간도 다 이게 로스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강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좋은 인강 많아요. EBS 들어가도 있고, 메가스터디, 뭐 대성 마이맥에 정말 좋은 그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프리패스 같은 거 하나 끊으셔가지고 요거 하나 그 통합사회 과정을 들으시는데, 이제 이게 공부다 생각하면, 그래서 중학교 때 해보라면 공부다 생각하면요, 이거를 1강부터 쭉 이렇게 듣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통합 교과서 보면서 흥미 있었던 부분, 혹은 내가 흥미 있는 부분, 좀 진로를 탐색해본 애들은 그거를 조금 더 잘 알겠고, 그러면 내가 재밌거나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부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연결해서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그냥 이거는 내가 뭐 체계적으로 미친 듯이 이렇게 막 다 알아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할 거는 아니라서 잘 요리하면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부분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들으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수다 떨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 과목에 대한 친숙함, 이거를 가져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1년, 저는 중학교 3학년 1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두 과목의 인강으로 어느 정도 선행은 될 것 같고, 통합이라는 거가요, 특징적으로 통합이 융합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예를 들어 물리 2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건 물리의 세계잖아요. 화학의 2까지 가면 화학의 세계지만, 통합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시사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시사와 관련한 뭐 유튜브 동영상이든 강연이든, 뭐 또 요즘에는 굉장히 재밌게 과학을 재밌게 풀어주는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이든 책이든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활용해보는, 컨텐츠로서 활용해보는 교과서로 활용해보시라고. 그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공부 대비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개정 교육과정을 펼쳐놓고 통합사회 단원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 단원이 그 다음에 진로, 이게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예시를. 그러니까 통합사회하고, 그 다음에 너가 2학년 때는 통합사회에서 2학년 때 경제 과목 꼭 들어. 그 다음에 3학년 때 진로 과목에서는 경제탐구 과제 들어. 네, 사회문제 탐구 들어. 그 다음에 무슨 책 읽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가 이제 더 나아가면, 여기서 더 나가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진로에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봐라. 그리고 꼭 어떤 특정 학과는 아니더라도 나는 어떤 계열로 갈 거다 정도는 중학교 때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게, 알고 가야 되는 게 고교학점제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만약에 활용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봐 드리면, 그 중간 기둥에 있는 과목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과목들이. 그랬을 때 중학교 때 어떻게 진로 탐색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중학교 때 진로 탐색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좀 선행도 해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과목을 펼쳐놓고요. 그러면 거기에 목차를 보시면은 아마 경제에 관련한 단원이 나올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어. 나는
경제나 경영, 상경 계열로 나는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좀 생각한 학생이라면 통합사회의 목차를 보시면 경제 관련한 단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원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인강도 들어보고 관련한 책도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연계돼서 나오니까 통합사회가.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관련한 책도 읽어보시고 일단 교과서를 기본으로 읽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와 관련된 뭐 키워드를 치면은 관련한 동영상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2학년 때 얘가 2학년 때 듣는 과목 중에 2학년 때부터 선택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2학년 때 나는 진짜 나한테 중요한 과목이 경제 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될 과목 이거를 한번 구조화를 해보던가 표를 만들어 보던가 이걸 짜보라는 거예요. 통합사회를 놓고. 그러면은 2학년 때 나는 일반 선택에서 경제 과목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나는 지금부터 경제 관련한 것들을 좀 찾아봐야 돼. 그리고 경제 관련한 경제 교과서도 사면 좋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경제는 사실 굉장히 등급이 나오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내신 과목 중에서 사탐 과목 제일 어려우니까 그 과목들, 그 고등학교 경제 과목도 하나 교과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고 그것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통합 사회 보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해서 경제 과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뭐가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됐다고 보는 거냐면 공통 과정에서 경제 단원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그래서 일반 선택에서 얘가 경제 과목을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뭐 사회 문제 탐구 거기에서 그 탐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탐구 과제에다가 내가 경제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프로젝트로 해야지라고 정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부를 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문제의식도 보이고 책도 읽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내가 과제 탐구해서 이런 과제를 한번 탐구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과의 융합이거나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실생활에 연결해보는 거죠. 그게 융합 과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목들을 다 연결하면 얘가 들었던 과목과 내용들이 전부 다 생활기록부에 탁탁탁 적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통합사회 과목에서 호기심이 생겨서 진로를 탐색해보고 경제 과목을 들으면서 기본기를 쌓았고 그 다음에 과제 탐구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이거를 접근해봤고 생활에도 적용시켜봤구나라는 그림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거든요. 학생부에서 좋아하죠. 이거를 또 연결해서 동아리로 가져가서 조금 더 심화해서 뭐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통계를 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비교과까지 연결하면은 얘는 서울대에서 뽑습니다.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진로를 해요? 통합사회 가지고 통합과학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판을 보라는 게 이걸 보고 이걸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학교부터 저는 이거 중학교 때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내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할지를 내가 알고 올라가는 중학생이다. 중학생 때 이걸 하면 그러면은 얘가 공부를 못할 수가 있을까? 예. 전공 적합성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진로 스토리도 너무 좋은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입시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시를 학부모님들이 이게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입시를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거를 모두 입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입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돈 쓰지 않고 그리고 아이하고 관계 나빠지지 않고 학원에 많이 보내니까 아이가 관계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얘가 성적을 안 갖고 오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 설명회에 누군가가 입시 정보를 가공을 해서 나한테 갖다 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학원 설명회는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드리는 말씀은 어머니들 아버님들을 어디로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으셔도 되는데 학원 설명회를 가잖아요. 근데 학원 설명회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불안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불안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희망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안을 만들어서 희망을 파는 게 이제 학원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원이 이거를 정보를 본인들의 입장에 맞게 가공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공개되어 있는 학부모님들도 볼 수 있는 정보를 본인의 입장에 맞게 가공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설명회를 갔다 오면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정말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엄마, 그 모습을 보는 아이는 더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요. 설명회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야, 이리 와봐 하고 애 앉혀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들었던 거 애한테 다 전달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애는 그걸 다 알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고 정말 담담하게 저 선 굵게 가셔야 돼요. 입시는. 그리고 입시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 입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국영수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공부 열심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한 애가 대학에 잘 가는 게 가장 공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입시를 잘 준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엄마가 다이렉트로 정부에서 대학에서 주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거다. 예.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가 또 저를 홍보할 수 있다니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9월에 책이 하나 출간될 예정인데요. 제가 입시를 20년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 왜 이렇게 주변을 보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시를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문제를 만나나 단계별로 어떤 문제를 만나나 이거를 직접 다 보여드리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를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6학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보는 특목고 면접 문제를 봤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16살이 돼서 중3이 돼서 16살이 되면 이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묻는 거구나. 이러이러한 능력이 요구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구나. 이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남들이 해주는 얘기 보지 마시고 직접 보시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책을 썼는데 9월에 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